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언어형 모의논술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9월 초에 시대인재북스에서 논술의 정석 성균관대 편을 이제 출간을 하면서 그 교재에 담지 못했던 가장 최근 문제죠. 이 문제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해설 강의 그리고 예시답안 그리고 해제 교재를 제가 배포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거 최근에 풀어봤고요. 사실 교재 집필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문제를 아직 풀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최근에 풀어봤는데 25학년도 기출 2개, 그러니까 언어형 1교시, 언어형 2교시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쉬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25학년도 그 두 문제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 두 문제에 비해서는 쉬웠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24학년도까지의 기출 문제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렵고, 특히 문제 2번에서의 자료 해석이 25학년도와는 또 약간은 다른 양상으로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시험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단단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통해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균관대학교 언어형 논술에 4번 합격한 사람이고요.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이렇게 총 4번을 합격을 하였습니다. 2021, 22, 23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안타깝게도 맞추지 못해서 합격을 못했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4번은 제가 모두 합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해설이나 예시답안 강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고 들으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4개의 합격증이고요. 19, 20, 24, 25입니다. 수강 대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설 강의를 지금 이제 여러분이 튼 시점이 시험 하루 전이다 이런 그냥 보셔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논술의 정석 성균관대 편을 공부했거나 아니면 이 책이 지금 판매 중단이 돼서 못 구하기 때문에 없으면 제가 대체형으로 만들어 놓은 교재가 있죠. 성균관대 언어형 논술의 필승 합격 전략, 이 교재를 공부한 다음에 이 강의를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은 이 두 교재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시험 직전이 아니라면 이 두 교재 중 하나 이상을 꼼꼼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강의를 수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다운로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출문제는 이제 이 QR코드에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균관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고요. 그래서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은 이제 수시 기출문제 여기 보면 이제 26, 모의, 25 기출 다 있어요. 그래서 22학년도 거만 없고 23학년도부터는 쭉 있으니까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지를 받으면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발문을 먼저 읽는 거는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발문이 항상 거의 똑같기 때문에 발문을 먼저 읽어도 되지만 크게 효용이 없고, 제시문을 빠르게 읽어야 돼요. 빠르게. 근데 빠르게 읽으면서 처음에 나는 뭐만 생각하냐면, 교재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분류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서 얘는 이런 주장 안에 그냥 되게 좀 피상적으로만 알아도 돼. 깊이 있게 얘가 논의하는 거를 다 알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얘 이런 입장이고, 두 번째 제시문 읽어보니까 1번이랑 이질적이네 동질적이네 요 정도만 생각하면서 제시문에 빠르게 훑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쫙쫙쫙쫙 다 읽었다 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읽었어요. 그러면 정말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 정도는 파악을 한다고요. 제시문 1, 4랑 제시문 2, 3이 대립하는구나 정도는 파악을 한다고요. 근데 제시문을 좀 빠르게 읽었어도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인 사람은 구체적인 쟁점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도 그냥 얘가 지속 가능한 성장, 녹색 성장 이런 걸 얘기한다면,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얘는 탈성장을 얘기하는구나 정도는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탈성장.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파악을 해놓고 어디로 넘어가? 나는 2번을 보러 가. 2번을. 근데 더 센스가 좋으면 2번 넘어가기 전에 어디까지 감을 잡았으면 좋냐면, 그냥 지속가능한 성장, 녹색 성장, 그냥 탈성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다고 발문에서 했으니까, 제시문 1, 4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내지는 대응책으로서 지속가능 성장, 녹색 성장을 제시한다면, 제시문 2, 3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내지는 대응책으로서 탈성장을 제시하는구나까지 잡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센스가 필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이미 발문에서 뭘 줬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입장이라고 했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입장인데 그게 지속가능한 성장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게 해결책 대응책이라는 것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일단 나는 이 정도까지만 파악하고 나서 바로 2번으로 넘어가. 왜? 2번에 있는 도표들을 좀 보면서 여기 있는 표면적 사실, 암시적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1번에서의 쟁점이 더욱 명료해지고 1번에서의 제시문들이 나 아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 줄 알았는데 되게 중요한 정보였네. 이렇게 1번에서의 제시문들이 다시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을 보는 거야. 자, 그럼 2번에 이걸 보니까 뭐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뭐 성숙해 가고 있고 뭐 여기서 빙하 두께가 변화가 되고 있네. 그럼 뭐 저탄소 에너지 기술 성숙도와 빙하 두께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 빙하 두께 변화에. 그리고 얘도 보니까 저탄소 에너지 기술 투자 성과가 선진경제국에서는 어떻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떻다는 것 같아. 뭐 이런 걸 봤어요. 그럼 난 여기서 뭘 눈치채냐면 아까 내가 지속가능 성장, 녹색 성장 대 탈성장 이것만 대리 포인트로 이것만 쟁점으로 생각했는데 혹시 여기에 친환경 기술 관련된 것도 좀 쟁점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말하면 문제 2번까지 읽기 전에는 제시문 1, 2, 3, 4를 읽으면서 에너지 기술, 뭐 친환경 기술, 무슨 기술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부차적이라고 생각했어. 더 깊이 있는 쟁점, 더 근본적인 쟁점은 탈성장과 지속가능 성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문제 2번을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지. 뭐 얘는 크게 넘어가 되고. 근데 3번까지 보니까 또 뭐가 나와? 탄소 중립 기술의 발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래서 탄소 중립 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이 분담금을 활용하겠대. 그러면 이제 1번에서 내가 쟁점을 아까 너무 피상적으로 잡았구나. 깊이 있는 쟁점은 뭐 탈성장과 지속가능 성장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뭐도 포함돼야 된다? 친환경 기술에 대한 입장도 포함돼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 1번에 있는 제시문들만 읽어서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나도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문제 1번 풀고 1번 쓰고 2번 풀고 2번 쓰고 이래선 안 되고 1, 2, 3번을 동시에 조망한 상태에서 동시는 아닌가? 어쨌든 한꺼번에 조망한 상태에서 1번의 쟁점을 확정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대응책으로서 제시문 1, 4가 지속가능 성장, 녹색 성장 얘기하는 거 맞고 제시문 2, 3이 탈성장 얘기하는 거 맞는데 얘가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한 이런 성장을 얘기한다면 얘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하지 않는다라고 보겠죠.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 쟁점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나와? 얘네는 결국에 기후위기를 뭘로 극복하자는 거야? 지속가능 성장으로 극복하자는 건데 그걸 뭘로 하자는 거야? 친환경 기술 개발로 하자는 거니까 뭐예요? 기술 낙관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얘들은 야 기술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탈성장으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기술 비관주의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기술 낙관주의, 기술 비관주의라고 하는 키워드까지는 못 잡아야 할 수 있더라도 어쨌든 이 기술과 관련된 입장이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까지 만들어내면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이건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쟁점을 어느 정도 명료했으면 다시 제시문을 좀 꼼꼼히 보는 거야. 근데 때로는 제시문을 좀 더 다시 읽어봐야 쟁점이 더 명료해질 때도 있어.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제시문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그럼 제시문 1을 보면은 환경과 개발이라는 두 목표가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래. 그러면서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녹색 성장이 뭐냐면 저탄소화 및 녹색 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 성장력을 증대시키는 신성장 개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환경을 갈아 넣으면서 경제 성장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다. 이제는 그렇지 않고 저탄소화 및 녹색 산업화를 통해서 환경도 지키면서 경제 성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 산업화는 뭐야? 일자리도 늘리고 빈곤 종식할 잠재력도 지니고 있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녹색 성장 어떻게 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러면 우리 완전 행복할 거야. 지금 현 세대도 풍요롭고 행복하고 미래 세대도
우리의 풍요로 인해서 그들의 풍요가 침해받지 않게 될 거야. 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거거든. 이라는 게 지금 제시문 1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제시문 4 보러 가면 기후변화가 생물의 멸종을 가속시켜서 결국에는 지구 생태계가 모조리 파괴될 거라는 어두운 전망이 있대.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 탄소를 아예 배출 안 하면은 인류 문명이 지속이 안 돼. 이걸 어떡하지? 해결책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 혁신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첨단 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문명도 지속하고 풍요도 유지하고 경제도 성장시키면서 그러면서 인류가 기후 위기로부터 존속을 위협당하는 그 현실도 같이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과감한 기술 혁신으로 세계적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의 창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시문 2로 넘어가 볼게요. 제시문 2는 기후위기를 맞이한 학자들도 뒤늦게 이 사실을 직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나 녹색 성장이 아닌 탈성장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뭔 얘기예요? 얘들아, 기후위기 심각하니까 이런 애들이 있었어 옛날에. 야, 우리 녹색 성장하자. 지속가능 성장하자. 이런 애들이 있었어.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는 탈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 옛날에는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성장을 지속하면서 경제도 성장시키면서 환경을 좀 덜 파괴해볼까 이런 게 된다고 어리석게 믿어왔어. 근데 이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해야 될 건 뭐야? 탈탄소화와 탈물질화야.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우리 뭐 어떻게 기술 발전해가지고 경제도 성장시키면서 좀 환경도 보호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너네 그냥 소비 자체를 줄여. 생산을 줄여. 경제 성장에 대한 욕망 조금 줄여. 이게 제시문 2의 입장이 되겠죠. 3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예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 누구한테 있어? 부유층들한테 있어. 부유층이 탄소 엄청 많이 배출하거든. 걔네는 뭐 전용기 타고 막 되게 불필요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해. 근데 역설적으로 걔네는 기후위기의 피해를 거의 안 입어. 왜냐면 그럴 만한 재력이 있거든. 반면에 탄소를 배출 거의 안 한 가난한 애들 있지? 걔네가 죽어나가. 이것도 지금 문제인데 더 문제는 뭔 줄 알아? 기후위기의 해결책을 고민한다는 놈들이 전부 그 부유층들이야. 그럼 문제 해결이 되겠니? 걔네한테 맡겨놔서 되겠니? 그러니까 우리 이 불공정, 불평등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기술 개발로 되는 게 아니야. 친환경적 성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지금까지 그 부유층들이 떠들어왔던 거잖아. 이제 우리 탈성장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시문 4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여러분이 지문을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게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이제 각각의 제시문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시문 1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제시문 1이 강조하는 건 이제 이거죠. 야, 환경이랑 개발이 이게 너네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충돌하는 목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양립 가능하고 우리 둘 다 성취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둘 다 성취해? 내가 알려줄게. 저탄소와 뭐 녹색 산업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실현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말하는 녹색 성장도 가능하고 환경 파괴 안 하면서 경제 성장하는 거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속 가능 성장일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우리 이렇게만 쓰면 뭘 빼먹은 걸까? 기술에 관한 쟁점이 빠진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뭘 넣어줍니까? 근데 이 저탄소화랑 녹색 산업화 어떻게 해? 나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거 성취할 수 있다고 봐. 그리고 이거 성취하면 우리는 녹색 성장 가능할 거고 지속 가능 성장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제시문 1이죠. 제시문 4도 당연히 비슷해. 왜? 같은 입장으로 분류가 됐으니까. 제시문 4는 조금 이제 인류 존속에 초점을 맞추죠. 야, 인류가 존속을 하려고 하는데 탄소를 아예 안 쓰자니 문명 지속이 안 되고 탄소를 뻥뻥 막 쓰고 환경 생각 안 하자니 지구 생태계가 멸종하게 생겼는걸.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여러 이상기후, 기후 재앙이 너무 많아. 이거에 우리가 좀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얘가 추구하는 건 뭐야? 지금 우리 인류와 존속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 문명이 지속하려면
일정 부분 성장도 필요하잖아. 둘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얘도 어디서 찾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기술, 친환경 혁신 기술에서 찾고 있죠. 이게 지금 둘의 각각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럼 공통점을 찾아봐야 되는데 공통점은 시험장 갔을 때 시간 없어 모르겠어 하면 첫 문단에 썼던 거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난 좀 시간도 돼. 그리고 난 좀 더 차별화를 두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공통 근거나 공통 전제 이런 것들을 공통점으로 집어내줘야 되거든요. 얘들이 지금 어떤 공통 전제 위에 서 있을까? 지금 주장은 같아. 기술 개발하자는 주장은 같아. 친환경적으로 우리 녹색 성장하자는 주장은 같아. 근데 어떤 공통 근거가 있어?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도 못 찾았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잘 안 났어요. 그렇지만 학교 측 답지를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 좋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둘 다 환경 보호랑요. 환경 보호만 추구하나? 아니지. 뭐도 추구해? 경제 성장을 둘 다 추구해. 동반 추구해. 이게 얘네 공통점이야. 근데 이렇게만 쓰면 매력이 없어. 야 그냥 이거 첫 문단에 썼던 걸 패러프레이징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뭘 더해주냐면 그것을 위한 저 두 목적을 위한 뭐를 강조한다? 뭐를 강조한다? 기술적 수단을 강조한다. 테크놀로지를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이 이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거 공통점인데요. 이것을 추구하면서 그 실현 기반,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혁신 기술, 친환경 기술이라고 본다. 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지금? 공통 전제가 있다. 이렇게 짚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차이점 한번 볼게요. 차이점. 차이점은 내가 뭐 논의의 범위를 좀 이렇게 다르게 짚어준다든지 뭐 세부 근거의 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가장 좋다 그랬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 나열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26학년도 모의논술 내가 학교 측 자료를 보니까 나열하는 애들 싫어해. 지금 최대한 나열 안 하고 의미 있는 차이점을 짚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차이점을 못 쓸 바에야 나열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나열이 아닌 의미 있는 차이점을 찾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연습할 때는 더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문제 풀어보고 답 보기 전에 내가 아까는 시간 없어서 좀 의미 있는 차이점 공통점 못 찾았지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좀 시간을 여유롭게 가져서 좀 찾아보기를 제가 권해요. 자 그러면 난 논의의 범위가 좀 다르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지금 얘는요 인류의 성장에 관한 얘기가 주로 되어 있어. 근데 얘는 뭐야? 성장도 얘기하지만 그 성장과 동시에 뭘 얘기하지? 인류의 존속에 대한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뭐가 차이나요 지금? 논의의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공통점 차이점은 안 쓰는 것보단 뭐라도 쓰는 게 제일 좋아. 그렇지만 뭐라도 쓰는 게 제일 좋아. 그렇지만 정말 그렇다고 아무거나 써야지 하면 나 합격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봐.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경쟁자 수준이 너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쓰는 애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하나라도 남들보다 더 앞서가려고 해야지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 하면은 좀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앞서가려고 하나라도 남들보다 더 잘 쓰려고 노력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시문 2랑 제시문 3 관련해서도 각각의 제시문 논지도 파악해보고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얘기하죠. 우리 환경을 덜 파괴시키면서 경제 성장해보자는 녹색 성장론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유행을 했었다. 근데 그거 개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얘 뭘 비판하죠? 녹색 성장 또는 녹색 성장론이라고 할게요. 녹색 성장론의 비현실성을 지적하죠.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너네가 만약에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 성장만 추구하잖아. 그러면 성장 안 될 거야. 이렇게 보죠. 그리고 뭐도 안 될 거야? 인류가 존속도 안 될 거야. 어차피 너네 성장 계속 추구해봤자 자원 고갈돼. 그러면 성장 이제 안 돼. 성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지구에 자원을 갈아 넣어서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없다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니네 재앙 와. 니네 더 이상 존속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말하는 대안은 뭐예요? 야, 성장 더 할 생각하지 말고 소비 절제하고 비행기 좀 그만 타고 우리 탈성장 얘기하자. 그러면서 얘가 얘기하는 건 뭐지? 패러다임의 전환이지. 우리 기존에는 성장은 상수였어. 성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환경 파괴 안 하면서 성장 잘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패러다임이었는데 이제 성장 굳이 해야 돼?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패러다임 전환하자는 얘기고요. 재심은 3은 이제 이런 거죠. 기후 정의의 차원에서 좀 모순을 얘기합니다. 이 기후 정의라고 하는 거는 왜 기후 위기에 책임이 큰 놈들이 피해는 덜 보고 그 놈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고 있어. 이거 되게 모순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야, 이 책임 많은 놈들이 문제 해결하겠냐? 걔들은 오히려 지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더 유지하려고 하겠지. 이런 약간 느낌이잖아. 걔들이 내는 기술적 해결책 그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탈성장 담론으로 우리 돌아가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얘네 둘의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 생각은 이거야. 이것도 잡기 어려웠을 것 같아. 이것도 공통점 잡기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일단 만약에 얘네 둘이 둘 다 야, 이게 기술적인 해결책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이거는 당연히 공통점인데 이렇게만 쓰면 사실 첫 문단에 쓴 거랑 크게 차별점이 없이 그냥 패러프레이징이나 다름없는 공통점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뭐까지 써주면 그게 매력이 있냐면 단순히 기술로서 이 문제, 단순히 기술 개발로서 이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뭐죠? 공통전제. 요렇게 짚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사실 차이점은 논의의 범위가 좀 어떻게 다른지, 논의의 약간 주된 초점이 어떻게 다른지 요런 게 좀 그나마 쉽거든요. 그래서 나 그게 보였어. 그래서 그게 보여서 사실 이제 얘는 어떤 인류의 존속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존속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그렇지? 어떻게 하면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류가 지속할 수 있을까? 존속할 수 있을까? 반면에 얘는 약간 그런 얘기보다는 어떤 불평등이나 불공정의 문제에 좀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죠?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여러분 찾아야 돼.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 차이점은 찾아야 돼. 이 정도 차이점. 근데 이제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더 매력 있게 쓰려면 이거 어떤 개념으로 딱딱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탁탁 해주면 너무 좋거든요. 내가 이거 했을까? 못했어. 나도 시험지 처음 봤을 때 이거 주워닦기 하도 난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답이 좋아. 그게 뭐냐? 얘는 생태 중심이라면 얘는 정의 중심이다. 이게 뭐 그렇다고 얘가 정의 신경 아예 안 쓴다? 얘가 생태 신경 아예 안 쓴다가 아니야. 뭐 중심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생태, 정의 이런 키워드로 카테고라이징을 해주면 정말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논의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거다. 어쨌든 지금 이륙 모의의 특징이 뭐야? 1번 문제에서 공통점이든 차이점이든 단순 패러프레이징이나 나열로 해설되고 있지 않아요. 옛날 기출문제는 그런 게 많았어. 근데 이제 최근으로 점점 오면 올수록 지금 학교에서 야, 나 단순 나열하는 애, 단순 패러프레이징 하는 애는 별로 원치 않아 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남들도 다 뭐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 안 될 수 있어. 근데 남들은 이렇게 쓰고 있는 와중에 니만 패러프레이징 나열 이렇게 하면 그럼 당연히 이제 후순위로 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가 되게 어려워요. 성균관대학교 논술이 솔직히 19학년도, 18학년도 이때는 쉬웠어요. 되게. 그러니까 쉬운 논술의 대명사였는데
최근으로 오면서 이제 학교 측에서 더 이상 쉽게 내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중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도 되게 어려웠고 저 한참 고민하고 만들었어요. 제가 원래 되게 빠르게 2번을 훑고 답안 작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도표가 좀 어려웠어가지고 좀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다 어렵게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25학년도 이후로는 여러분이 성균관대학교 문제, 특히 문제 2번을 볼 때 두 가지를 주의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그게 1번 표면적 지표 이면의 의미를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표면적 지표가 뭐 얘는 얘가 높고 얘는 얘가 높고 뭐 얘는 긍정적 지표 얘는 부정적 지표 이게 옛날 스타일이야. 이게 얘는 긍정적 지표고 얘는 부정적 지표고 이게 그냥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그것만 알면 끝났어. 근데 지금은 단순 긍부정을 넘어서서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지를 그 이면을 봐야 돼. 오늘 자료 2에서 나와요. 자료 2에서. 그리고 두 번째 자료가 원래 옛날엔 어땠어? 이 자료는 이거지지, 이 자료는 이거지지 뭐 이런 식이었어. 근데 지금은 하나의 자료가 양가적 평가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체크해야 돼.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얘가 양가적 평가의 근거가 될지 안 될지 지금으로선 몰라. 근데 되는데 못 잡으면 치명적이야. 그러니까 네가 자료를 하나 딱 봤어. 예를 들어서 자료를 딱 봤어. 자료를 봤는데 얘 지금 A 입장 지지하는 애네. 이렇게 너가 답을 딱 내렸어.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냥 쓰면 돼. 근데 이제는 혹시 얘 B 입장 지지하는 근거는 될 수 없나? 를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돼요. 체크해 봤는데 될 수 없어. 그럼 A 입장만 쓰면 되는 거고. 체크해 봤는데 있어. 그럼 둘 다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해본 자와 그냥 이러고 안 하고 넘어간 자는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라 라는 거예요. 자, 자료 1 한번 볼게요. 자료 1을 내가 딱 처음에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빙하 두께 변화 및 저탄소 에너지 기술 성숙도야. 근데 지금 이 빙하 두께 변화는 1985년 빙하 두께를 기준점으로 연도별 빙하 두께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건 어쨌든 뭐예요? 계속 빙하 두께가 얇아지고 있다는 거야. 빙하가 계속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이렇게 성숙해져 봤자 어차피 계속 파괴는 되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심지어 저탄소 에너지 기술 성숙도가 지금 최고 수준 완성 단계에 이르는 이때를 볼게요. 2025년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는 지금 이렇게 빙하 두께는 얇아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고 뭐 어떤 시나리오 그러니까 경제 성장 규모를 감축할 경우에는 멈출 것으로 예상되기도 해. 근데 나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빙하 두께가 얇아지는 건가? 근데 이건 바보지. 말이 안 되지. 그 뭔 상관이야. 그게 오히려 빙하 두께가 덜 얇아지면 덜 얇아졌지.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빙하 두께가 얇아질 일은 없잖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저탄소 에너지 기술 성숙도가 올라갔기 때문에가 아니라 올라갔음에도 빙하 두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가 조치고 뭐가 결과인지 아직 안 나온 거야. 결과는 빙하 두께가 얇아지는 건데 조치는 에너지 기술 성숙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야? 생산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도 생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어때요? 계속 빙하 두께가 얇아져. 그럼 하물며 완성되기 전에는 어땠겠니? 완성되기 전에는 생산이 너무 영향력이 커가지고 빙하 두께를 더 많이 얇아지게 했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생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저탄소 에너지 기술 성숙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생산이라는 조치가 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즉 둘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지? 녹색 성장 애들이 좋아하는 거지. 기술도 발전시키면서 경제도 성장시키자. 그렇게 하니까 결과는 어땠다? 지금까지 쭉 환경은 파괴됐고 앞으로도 계속 그 경제 성장의 욕구를 포기하지 못하면 기술이 완성되었음에도 계속 빙하 두께는 얇아질 것이다. 반면
니들이 만약에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를 좀 버리고 50%로 감축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환경 파괴를 드디어 멈출 수 있어. 이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생산을 너가 줄인다면 그때는 빙하 파괴를 중단시킬 수 있어. 그렇지만 생산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파괴가 지속될 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럼 얘 뭘 지지해? 당연히 2, 3, 즉 탈성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가 조치고 뭐가 결과인가?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성숙도 상승과 현재의 생산 및 경제성장 규모를 유지하는 것. 즉 뭐야? 기술 낙관주의요. 누구요? 지속 가능한 성장하자는 애들이 좋아하는 그 조치를 했더니 빙하 두께가 계속 얇아지는 결과, 즉 환경 파괴의 문제가 지속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더라. 반면에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성숙도 상승에다가 현재 생산 경제성장 규모를 50%로 줄이는, 즉 기술 비관주의에 부합한 조치. 애당시 이건 별로 뭐 얘들은 큰 관심 없지만 어쨌든 이 뒤에가 중요한 거죠. 하니까 어떻게 됐다? 빙하 두께가 더 이상 얇아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 결과니까 결국에 얘들은 2, 3 기술 비관주의를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딱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아니 선생님, 아까 얘를 얼렁뚱땅 넘어가시던데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성숙도 상승이 있는 한 이게 과연 기술 비관주의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나요? 이 생각을 하면 아주 센스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면 이렇게만 봤을 때는 제시문 2, 탈성장이 인류 존속의 필요 조건이라는 제시문 2의 주장과 너무 맞닿아 보이지만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과연 기술 비관주의의 입장에 부합하는 조치야? 기술도 성숙도가 완전 올라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야, 어쨌든 간에 여기서 환경의 파괴가 중단이 되려면 물론 감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 그치만 이 기술의 성숙이 영향 주는 건 분명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저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게 기여해서 지금 여기서 얘들이 파괴 중단되는 거 아니야. 그럼 기술 발전 중요한 거 아니야. 친환경 기술 갖다 버리라면 필요 없다며.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제시문 1, 4의 기술 낙관주의를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가적 평가의 근거가 되는 그 방식이, 그 케이스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사실이 두 개여서 이 사실은 얘를 지지해, 이 사실은 얘를 지지해 이런 거였어. 근데 얘는 아니지. 얘는 사실은 하나야. 그렇지만 그 하나의 사실에 대해 해석의 방향성이 두 가지로 열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얘를 지지하고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얘를 지지하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 양가적 평가의 근거가 되는 케이스다. 요런 경우 좀 많았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스포는 안 하겠지만 25학년도 기출들을 보면은 요런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자, 자료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는요.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 선진 경제국이요.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투자 엄청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결과가 어때요? 특허 출원도 잘 돼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 성과도 좋고 보면은 정리해볼까? 기술 개발 성과도 좋고요. 또 뭐도 좋아? 탄소 배출 감축량도 좋아. 그러니까 환경 보호 성과도 좋고요. 또 뭐도 좋지? GDP 성장 기여도도 좋아. 이게 뭐야 또? 경제 성장 효과도 좋아요. 경제 성장 성과. 이것도 좋고요. 화석연료 대비 저탄소 에너지 사용 비율.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이거 마찬가지로 환경 보호 성과도 좋아. 그리고 심지어 기술 이전 건수가 지금 선진 경제국은 엄청 많이 플러스고 얘는 엄청 많이 마이너스니까 뭐야? 선진 경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지금 뭐도 활발해? 기술 이전도 엄청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야 지금 우리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투자 많이 하고 성과 많이 얻는 국가가 누구야? 선진 경제국이잖아. 이건 지금 뭐랑 일치하는 것 같아? 제시문 1 딱 읽었을 때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친환경 기술 개발이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머리 어딘가에 이렇게 막 맴돌다가도 이 자료를 봤을 때 파박 그게 떠올라야 돼. 그래서
확실히 잘 나가는 국가들이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녹색 성장 시대의 국가 경영의 핵심이 친환경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제시문 1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확실히 많이 투자하고 하니까 성과도 좋구나. 경제 성장도 되고 환경 보호도 되는구나. 얼마나 지금 이게 일거양득이야. 두 가지 목표를 둘 다 성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기술 개발로서 이렇게 하면 이제 1, 4를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반대 가기 전에 그래서 요 해석은 뭐야?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투자라는 조치를 통해서 각종 성과, 기술 이전도 잘 되고 경제 성장하고 환경 보호 되고 이런 성과들이 많이 되는 긍정적 결과가 초래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떤 조치지 이거는? 기술 낙관주의에 부합하는 조치니까 기술 낙관주의에 부합하는 조치를 했더니 긍정적 결과가 일어났네? 그럼 뭐죠? 기술 낙관주의를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이 반대의 가능성을 나도 못 봤고 이게 근데 진짜 어려웠고 실제 시험에서도 이제 이거를 하냐 안 하냐가 정말 큰 차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아까 처음에 강조했던 이면의 사실을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투자 비율이요. 얘들은 높고요. 얘들은 낮아요. 투자가 낮으니까 당연히 뭐 성과도 얘들이 높고 낮아. 그리고 감축량도 얘네가 높고 얘들은 낮고 기여도도 높고 낮고 지금 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개발도상국은요. 투자가 적은 것도 많은데 투자 대비 성과도 선진 경제국에 비해 낮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15.7에서 2.3이 되는데 얘들은 어때요? 0.3에서 0.001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것도 낮아.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기술 이전은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야. 자, 이게 중요해, 이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반대 가능성을 보려고 이제 그쪽으로 자꾸 생각을 몰아가는 거예요. 아니, 얘들이 얘네한테 기술 이전 아무리 해줘도 이건 될 놈 될이야. 선진 경제국처럼 잘 나가는 애들이야. 이런 투자 뭐 잘 할 수 있겠지. 개발도상국이 되겠냐? 개발도상국은 안 돼. 국가 간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 친환경 기술 개발 담론에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친환경 기술 개발 담론만 얘기하면 결국에는 개발도상국이 선진 경제국이 완전히 종속돼 버릴 거야. 이거 국가 간 불평등 양극화 이 문제, 이런 불공정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너무 간과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를 지적하는 제시문 2, 3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기술 이전 건수를 보면서 그냥 기술 이전 건수가 높네 이러고 말면 안 되는 거야. 이 숫자들에 드러난 이 현상 이면에 기술 이전은 많은데 지금 얘네는 계속 안 되고 있어. 그 현실을 딱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그게 뭐야? 그게 이면의 사실을 읽어내라 이거예요. 솔직히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어려워. 나도 이거 못했어. 그러니까 나도 못한 만큼 이 현장에서도 사실 이 정도는 놓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걸 좀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투자나 기술 이전 이런 조치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어떻게 돼요? 국가 간 양극화만 계속 지속되고 심화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이 아니죠. 이거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가 된 거지. 그러면 기술 낙관주의의 입장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했더니 국가 간 양극화라고 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됐네? 그러면 얘는 기술 낙관주의를 비판 혹은 기술 비관주의를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하나입니다. 지금 자료 위에. 그렇지만 그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해석의 방향이 상반되게 열려있는 경우에요. 그렇게 해서 양가적 평가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3은요. 조치 결과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제시문 3 그 자체야. 제시문 3이 한 얘기를 그냥 갖다 여기다 박아놓고 있어요. 어때? 탄소 배출 비율은 적은 가난한 사람들이 기후 문제 관련 소득 손실은 크고요. 얘들은 돈은 거의 없어. 근데 기후 질환은 또 취약해. 반대로 개 부자들은 어때요? 탄소는 개 많이 배출해. 근데 손실은 거의 없고 돈은 개 많고 기후 질환도 별로 안 겪고. 이거 너무 불평등한데? 제시문 3 그 자체니까 제시문 3이랑 연결해서 제시문 2, 3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건 되게 쉬웠어요.
네, 문제 3번은 예시답만 보면서 같이 해설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문제 1번부터 예시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1에서 4는 기후위기의 대응책에 대한 여러 견해를 담고 있다. 이거 뭐죠, 이제? 도입 문장이죠? 도입 문장은 뭐 그냥 제가 항상 그냥 첫 문단에 쓰라고 했죠. 왜냐면 쟁점을 명료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리고 한 문단을 한 문장으로 구성하지 말라고 성균관대 교수님들이 쓴 책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걸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제시문 1, 4는 이런 걸 제시하는 기술 낙관론의 입장인데 반해 제시문 2, 3은 이런 걸 제시하는 이제 기술 비관주의의 입장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지금 키워드들이 많이 뿌려져 있죠. 기술 낙관주의, 기술 낙관론, 그 다음에 기술 비관주의, 기술 비관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녹색 성장을 제시한다. 여기는 녹색 성장 담론을 비판한다. 여기는 기술 발전을 통한 걸 중시한다. 얘는 기술 발전도 비판한다. 이렇게 지금 상대어들을 흩뿌리면서 대조를 주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분류 문장이 되겠죠. 도입 문장, 분류 문장은 뭐 누구나 잘 쓰고요. 이제 요약을 얼마나 잘 예쁘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자, 제시문 1은 환경과 개발이 반드시 상충하는 것만은 아니며 친환경 기술에 기반한 녹색 성장을 통해, 지금 친환경 기술, 녹색 성장 이런 게 다 뭐예요? 하얀색 박스 쳐져 있는 게 다 뭐야? 쟁점 관련 키워드를 써놓은 거지. 그래서 쟁점과 엮어주려고 지금 막 처절한 노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으면 강조한다. 조화시킬 수 있다는 뭐야? 쟁점에 대한 입장 표명. 나는 지금 녹색 성장 할 거고 친환경 기술 발전시키는 걸 할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탄소화 및 녹색 산업화는 이거 뭐야? 제시문의 구체적인 맥락을 드러내주는 언어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환경을 보호하면 띄고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이게 뭐죠? 쟁점 관련 키워드이면서 또 이걸 실현한다라고 하면 또 뭐지? 쟁점에 대한 입장 표명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쟁점에 대한 입장 표명도 해야 되고 쟁점과 엮기도 해야 되고 제시문의 구체적인 맥락도 드러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다 동시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고 이걸 적극적으로 모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제시문 1에 대하는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의 발전으로서 인류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고 존엄을 실현할 수 있다는 낙관적 기대에 기반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녹색 성장 시대에 결국 필요한 것은 친환경 기술의 발전이며,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이게 결국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쟁점에 대한 입장 표명해주고 있고요. 이것이 현재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 국가 경쟁력 어쩌고 하는 얘기는 뭐였지? 제시문 1의 구체적인 맥락이었어요. 그것도 넣어줬고요. 제시문 1은 진단한다. 자, 다음. 제시문 4는 친환경 기술의 개발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인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한다. 친환경 기술, 쟁점 키워드. 그리고 이거의 개발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쟁점에 대한 입장 표명, 인류 존속, 제시문의 구체적 맥락. 기후위기의 시대에 인류의 생존은 위협받고 있지만 탄소 아예 배출 안 하는 거는 더 좀 아니야.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 기술 및, 이거 쟁점 키워드죠. 기후위기로 초래된 여러 기후재앙까지 얘기하는 것도 이 제시문의 구체적 맥락이었어요. 이런 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첨단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도 여러 과제들이 동시에 어떻게 문장 속에 이렇게 탁 스며들어가 있는지 여러분이 파악을 좀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공차 써줘야죠. 제시문 1, 4는 공통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 그러면서 그 수단으로 기술발전을 강조한다. 공통점 적어줬고요. 제시문 1이 근데 친환경 기술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시각이 그치고 있다면 이게 뭐지? 경제성장 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제시문 4는 친환경 기술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단을 넘어 기후위기가 초래한 기후재앙에 대응하는 인류 존속을 도모하는 그런 수단으로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뭐지 이게? 논의의 범위가 좀 차이가 있다. 성장만 얘기한다. 성장 플러스 알파. 성장 플러스 존속까지 얘기한다라는 거를 차이점으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 이에 반해 제시문 2는 환경을 덜 오염시키면서 경제성장은 지속하려는 시도인 녹색성장, 쟁점 키워드 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니까 쟁점에 대한 입장 표명. 지금까지 인류가 해왔던 것처럼 성장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한다고 해도 결국 인간의 해도 곧 지구의 자원 고갈 때문에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인간과 다른 지구 생명체의 존속은 뒤틀어지고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방치된다. 뭐야? 이거는
인류 존속 위태로워진다, 사회적 양극화 이런 얘기는 또 이 제시문의 구체적인 맥락이었죠. 그러므로 기후위기 시대의 인류 존속을 위해 인류가 지향해야 할 것은 끊임없는 성장이 아니라 하면서 또 이제 장점에 대한 입장 표명해 주는 거고 소비의 절제와 탈성장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하면서 입장 표명해 주고 있고 또 쟁점 키워드 넣어주고 있네요. 자, 제시문 3은 뭐 이 얘기가 다 제시문의 구체적인 얘기지. 뭐 왜 책임 많은 애들이 오히려 책임 안 지냐, 왜 걔들이 피해는 더 안 입냐, 왜 걔들이 나서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냐 이런 거 다 제시문 3의 구체적인 맥락이어서 파란색 표시해 놨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쟁점이랑 어떻게 엮여? 어떻게 엮여? 필요한 것은 친환경 성장론 쟁점 키워드인데 이게 아니라 성장이나 명령심을 버리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친환경 성장론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기술 비관주의가 되겠네요. 자, 제시문 2, 3은 공통적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단순한 기술책이 아니라 기술적 해결책을 넘어선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모두 기술 비관주의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공통 전제 지금 짚어주고 있고요. 그러나 제시문 2가 탈성장에서 비롯된다는 이제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탈성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태 중심의 기술 비판을 펼치고 있다. 얘는 생태 중심이요. 그리고 얘는 정의 중심의 기술 비판을 펼치고 있다. 생태 중심, 정의 중심 나도 못한다. 그래서 못했다고 너무 낙심하진 마시고 그렇지만 뭐 내줘야 된다? 제시문 2가 어떤 인류의 존속 문제 그리고 어떤 인류의 지속 문제를 강조한다면 얘는 뭘 강조한다? 얘는 어떤 정의의 문제, 불평등과 뭐 불공정, 불평등 이런 거에 좀 보다 집중하고 있다 라는 거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언급을 해줄 수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 말 붙이긴 어렵지만 사실 이까지 하는 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여러분의 목표로 삼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2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자료 1에서는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성숙도가 최고 수준에 이르더라도 현재의 생산 및 경제 규모를 유지할 경우에는 빙하의 파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빙하의 파괴를 멈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 및 경제 성장 규모를 50%로 감축하는 것이 필수적임이 드러난다. 지금 이거 해주는 거예요. 이는 지구의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뭐지 이거? 표면적 사실이요. 그리고 나서 이는 지구의 환경 파괴를 막는 데 친환경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탈성장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함을 암시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써주는 거지? 암시적 사실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봐요. 내가 지금 표면적 사실을 쓸 때부터 암시적 사실은 물론이고 표면적 사실을 쓸 때부터 이미 편파적으로 쓰고 있어. 맞아요? 이미 편파적으로 쓰고 있어. 이미 탈성장 지지하는 기술 비관주의를 옹호하는 근거로 이 자료 1을 써먹으려고 저기서부터 빌드업을 하고 있어. 같은 말도 표면적 사실도 다르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일부러 지금 뭐 감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고 수준에 이르더라도 소용없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써주고 있다고. 빌드업을.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좀 한편으로는 허상이냐면 같은 사실도 뉘앙스를 다르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잠깐 다른 얘기인데 어떤 지표가 이게 그래프야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해봐요. 내가 지금 이거를 좋게 말하고 싶어. 좋게 말하고 싶으면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쓰면 돼. 근데 나 이거 뭔가 좀 나쁘게 말하고 싶어. 그러면은 제자리 걸음이다.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같은 사실도 우리 다른 뉘앙스로 요리할 수 있어야 돼. 그거 여러분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탈성장으로 지금 가려고 빌드업 중이고 자료 2는 선진 경제국에서는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고 그에 따른 성과도 매우 높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와 성과가 모두 미미함을 보여준다. 뭐예요 이거? 이거 또 뭐지? 이것도 표면적 사실이죠. 선진 경제국에서
표면적 사실. 선진 경제국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꾸준히 이전해주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화석 연료 의존도는 높고 저탄소 에너지 기술 투자와 성과는 계속 미미한 현실은 자 미미한 현실은 자 이까지 또 뭐지? 이까지 표면적 사실이죠. 또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라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를 모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술 낙관주의의 담론 이면에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함을 암시해준다. 그럼 또 이까지 뭐죠? 암시적 사실 맞죠? 각 문장의 기능이 뭔지 여러분이 예시대 한번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강의 때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리니까 교재에는 이거 문장 기능 분석 안 넣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들으세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친환경 기술의 발전만을 강조한다면 개발도상국이 선진 경제국에 존속되는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암시적 사실의 암시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내가 교재에도 써놨지만 암시적 사실이냐 표면적 사실이냐는 되게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얘랑 비교했을 때는 암시적이지만 얘랑 비교했을 때는 표면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암시적 사실한테는 표면적 사실인 거지. 어쨌든 그렇고요. 자, 자료 3 또 이제 갑니다. 이제 자산을 거의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았음에도 기후문제 관련 손실과 기후질환에 대한 피해 정도는 매우 큰데 반해 자산의 대부분을 소유한 고소득층은 탄소를 매우 많이 배출하였음에도 이러한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피해들에 별로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불공정의 문제를 암시한다. 자, 이거 그냥 표면적 사실과 뭐를 버무리고 있어? 써주면서 은근슬쩍 바로 같이 암시적 사실까지 써주고 있어요. 빨리 써야 될 때, 글자 수가 부족할 때, 그럴 때 저런 스킬을 써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저기 막 원래 자료상에 보면은 뭐 무슨 피해, 자산 피해가 어쩌고 막 많잖아. 뭉뚱그렸어. 그거 일일이 나눠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 별로. 따로 짚어냈을 때 뭔가 썰풀 게 많은 지표면 내가 따로 짚어내겠어. 근데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합쳐도 여기서 그냥 비롯된 피해들 막 이렇게 해도 딱히 뭐 크게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전략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암시적까지 썼어.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자료 1, 2, 3은 문제 1에서 기술 비관주의의 입장에 있는 제10은 2, 3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뭐죠 이거? 단문장이죠. 이 자료 해석한 것들에 대한 지금 이 사실들에 대한 지금 의미 부여해주는 문장이죠. 그러고 나서 답 썼어.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 내가 교재에 인과의 간극을 메우는 풍성한 설명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제시문에 가져와서 썰을 풀라고 했어. 제시문에 가져와서 썰 푸는 게 어려워? 그러면 자료에 있는 내용과 제시문의 주장이 일치한다라는 거 또는 불일치한다라는 거만이라도 열심히 보여주라 그랬어. 그럼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시작되죠. 그게 뭐야? 이제 설명들, 제시문을 인용한 설명들을 시작할 겁니다. 제시문 2는 환경을 덜 오염시키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는 녹색성장이 비현실적 목표임을 지적하는데 야, 경제성장도 하면서 무슨 기술 발전으로 환경은 안 파괴시켜보겠다고? 덜 파괴시켜보겠다고? 그 개소리야 라고 제시문 2가 그랬는데 자료 1에 그게 딱 나오지. 생산 및 경제 수준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한 저탄소 에너지 기술 성수가 최고 수준에 이르더라도 빙하의 파괴를 막을 수 없다. 그럼 지금 둘이 일치하죠. 근데 봐봐. 어떤 주장과 어떤 자료가 일치한다고 할 때 이 자료가 그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하면 너무 매력적이야. 그래서 말할 수 없음이 예상되는 것은 이러한 제시문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근거다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실제 데이터니까. 제시문 2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시도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방치한다고 주장하죠. 근데 그거는 자료 위에 드러난 선진경제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는 이 주장을 또 지지해주는 거지. 왜? 격차, 양극화 같은 일치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내가 또 그냥 쓰지 않지. 양극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격차. 이런 말들을 괜히 써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시문 3은 친환경 성장 담론에서는 기후위기에 큰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역설적으로 기후위기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모순을 지적하는데 자료 3에서 보니까 딱 그 얘기다. 이렇게 해서 제시문 가져와서 자료랑 연결해주고 있어요. 제시문 가져와서 자료랑 연결하는 거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고 인과의 간극을 외우는 것도 좋고 뭐 그냥 썰푸는 뭐 다 좋아. 어쨌든 가져와서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렇게 지지관계로 나오는 게 인과의 간극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고 시험장 갔을 때 아 이거 내가 봤던 그 케이스구나 이렇게 하고 대처를 좀 빠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자료 1에서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최고로 성숙해졌을 때 비로소 빙하의 파괴를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뉘앙스가 확 달라졌지. 나 이제 이걸로 기술 낙관주의, 기술 낙관로 농어할 거니까 말을 확 바꾼 거야. 같은 건데. 그래서 이거 뭐죠 지금? 사실은 뭡니까 이게? 표면적 사실이에요. 환경 파괴를 막는 데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반드시 필요함을 암시한다. 뉘앙스가 반대가 됐어. 뭐죠 이거? 암시적 사실이요. 또한 자료 2에서 선진 경제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라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정도가 높고 그에 따른 성과도 우수하다는 사실은 야 봐봐라. 선진 경제국 봐봐라. 잘 나가는 애들 어떻게 하냐. 둘 다 하잖냐. 그러니까 그것도 어때? 이거? 그거라는 사실은 표면적 사실. 잘 나가는 국가는 둘 다 멀쩡히 잘하지 않냐. 그럼 그게 암시하는 사실이 뭐죠? 또 빌드업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란 두 가지 목표 상충하는 게 아니고 둘 다 할 수 있음을 암시해줘. 또한 자료 2에서 선진 경제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저탄소 에너지 기술 이전 정도가 큼이 드러나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점차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라는 친환경 기술의 활용 정도와 그 성과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자 여기도 큼이 드러나는 데까지 뭐죠? 야 지금 기술 이전 계속 되고 있잖아. 그럼 점차 이거는 더 확대가 되겠지. 점점 이거는 많은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겠지. 라고 또 암시적 사실을 적어주는 겁니다. 문장 기능 다 이해되죠? 이러한 관점에서 자료 1, 2는 문제 1에서 기술 낙관주의 입장에 있는 제시문 1, 4를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자, 이게 뭐죠, 이제? 이게 답 문장이고요. 위에 적어 놓았던 사실들에 대한 의미 부여해주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죠? 제시문 1, 4. 그럼 이제 제시문 1, 4 이게 얘기 왜 하는 거야? 이제 또 여기서 끝나면 누구나 쓰는 답. 제시문 가져와서 풍성한 설명 덧붙이고 썰 풀고 연결해주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겠죠. 제시문 1, 4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기후 위기 극복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1, 4의 공통 주장이죠. 제시문들을 나눠서 가져올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시간이 없거나 그렇게 나눠서 가져오기가 어려울 때는 묶어서 가져와도 돼. 이렇게. 어떻게? 1, 4 이런 식으로. 자료 1에서 확인되는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최고로 성숙해진 후에 비로소 빙하의 파괴가 중단된다는 사실과 자료 2에서 확인되는 선진경제 기술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호 성과가 높다는 사실은 실증적 근거이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자료 1이요. 그리고 있고 자료 2가 있고 그 다음에 자료 3이 있잖아. 근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얘는 지금 양가적으로 활용됐어요. 기억하죠? 양가적으로. 얘도 양가적으로 활용됐어요. 근데 얘가 한쪽만 활용됐어. 얘가 어디만? 제시문 2, 3만 지지했거든요. 보통은 양가 한쪽이거나 한쪽 양가거나 이렇게 좀 쌍이 맞아. 근데 이게 좀 지금 약간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거 처음 볼 때 어떻게 했냐면 내 최초 풀이 내가 이거 다 자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냐면은 지금 이게 글자 수가 비현실적이야. 내 교재 예시답안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여준 예시답안도 그렇고 말이 안 돼. 너 시험장 가서 이렇게 쓸 수 있냐 하면 아 못해. 그러니까 비현실적 예시답안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참고하라고 적어놓은 거고 내가 문제 1번이랑 2번에 한해서는 내가 실제로 시간 재고 작성한 답안을 타이핑해놨어요. 그게 좀 물론 약간 정답이 좀 이 답보다 좀 안 이쁘고
뭐 분량도 적고 그래. 근데 어쨌든 좀 현실적인 답은 내가 편집을 안 했어요. 그거 그냥 진짜 시간 안에 쓴 거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내가 그걸 쓰려면 이 문제를 처음 풀어봤어야 됐잖아. 그때 난 어떻게 했냐면요. 자료 1을 보니까 먼저 뭐가 보이더냐. 재심은 2, 3을 지지하는 게 먼저 보이더라고. 아 이거 기술 발전 최고도록 돼봤자 환경 파괴 못 막네. 이게 먼저 보였어요. 그리고 자료 3을 보니까 그리고 자료 2를 보니까 나는 그 이면의 의미들을 못 읽어낸 거야. 그러니까 선진경제국이 뭐 둘 다 하네, 잘하네. 아 역시 잘 나가는 국가는 둘 다 하는구나. 역시 둘 다 하는 건 가능한 거였어. 하고 1, 4를 지지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3으로 갔어. 3으로. 그러니까 이건 그냥 때려 죽여도 2, 3이야. 그러니까 1번으로 다시 가게 되더라고요. 아 양가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 내가 반대 가능성 혹시 못 봤나? 여기서 반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지. 내가 실력이 부족했어. 근데 부족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로 갔어. 일로 가서 양가 가능성을 보니까 아 그래도 기술이 필요는 하구나가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얘는 1, 4를 지지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서 얘를 이제 양가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양가로 확정을 지었어. 그러고 보니까 딱 그림이 이쁜 거야. 양가 한쪽 그래서 여기서 다른 가능성을 볼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어찌 보면 페인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결론적으로 답은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도 뭐 균형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다. 뭐 그냥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실제 현장에서도 자 애들 뭐 모의고시니까 실제로 뭐 답안지를 받아본 건 없겠지만 이렇게 쓴 애 내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보통 요 정도? 아니면 진짜 이거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얀색이 학교 측 발표를 하면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노란색이 난데 아마 노란색 이거나 아니면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은 이렇게는 혹시 머리 좋으면서 좀 강심장인 애들은 이렇게도 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둘 다 해서 양가를 잡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뭐 이것도 가능성 있지. 이건 좀 실력 부족한 애들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근데 이러면 양가가 없는 거니까 요즘 트렌드에서 양가가 아예 없기는 좀 이상한데 요런 생각을 여러분이 좀 했었어야 돼요. 어쨌든 양가 가능성을 항상 보고 꼭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걸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예시답 한번 볼 건데요. 찬성과 반대 중에 뭘 고를 것이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어떤 관점에서? 채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뭘 고르는지는 학교 측에서 발표했어요. 어느 쪽 입장을 고르는지는 채점 대상이 아니다. 근데 가끔 뭐 이런 게 있어. 뭐 어느 면접이나 이런 데서는 나도 잘은 모르는데 뭐 선택하면 안 되는 입장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너무 비인간적인 거 이런 거 안 되겠지. 근데 성균관대학교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3번 문제를 줘요. 그래가지고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채점의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네가 쓰는 관점에서는 중요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 보자마자 자신이 있는 주제.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입장. 나 이렇게 이쪽으로 선택했으면 잘 쓸 것 같은데? 하는 쪽을 골라서 쓰셔야 돼요. 근데 정말 최악. 내가 지금 이 문제 보면서 느꼈던 건데 정말 안 좋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작년 시험장에서도 그랬어요. 3번을 딱 읽었는데 둘 다 관심이 없어. 이쪽도 별로. 그냥 내가 관심 없는 주제라서 뭐 어느 쪽 선택해도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러면 이제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적어도 나 이 입장 뭔가 내가 평소에 하던 생각이 부합하는데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글이 잘 나옵니다. 어쨌든 뭐 찬성 반대 하나씩 볼게요. 제시된 정책은 시행되어야 한다. 나 원래는 막 거기 발문이나 뭐 지문에 나온 뭐뭐뭐 해서 뭐뭐 하는 정책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시간 없더라고. 그냥 제시된 정책을 합시다. 기후위기의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은 어느 하나의 목표에만 치중할 이유는 없다. 이건 사실 도덕적 정당성도 아니고 기대효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뒤에 이제 도덕적 정당성이나 기대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문장 먼저 써주면 좋긴 한데 경우에 따라 그게 어려울 때가 있어. 약간 좀 빌드업을 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은 웬만하면 도덕적 정당성이나 기대효과 먼저 쳐놓고 그 다음에 제시문으로 그거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제시문 1사가 강조하듯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은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며 친환경적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두 가지 목표는 동시에 성취 가능하다. 그러므로 제시된 정책에서처럼 이렇게 한다면 둘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 기대효과죠. 둘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반론. 일각에서는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최고의 성숙도에 이르더라도 생산 및 경제성장 규모를 줄이지 않고서는 빙하의 파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자료 1과 저탄소 에너지 기술 투자와 그 성과가 선진 경제국에만 국한된다는 자료 2를 근거로 자,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지.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제시문과 자료에 뭐를 인용하냐면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 다시 제시문과 자료에 뭐를? 내용을 인용한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안 해. 제시문 1사가 강조하듯이 각 국가들의 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안 해요. 일각에서는 자료 1과 자료 2를 근거로 이렇게 안 해요. 자료 2 뭔데? 자료 2가 뭔데? 제시문 1사가 뭐라고 하는데 를 같이 가져온다. 그래야 분량도 빨리 차고 글이 읽는 맛이 있어져요.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인용한다. 그리고 이 제시문이랑 자료는요. 최대한 많이 인용하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발문에는 모두 인용하라고 하는데 모두까지는 힘들 수 있어. 근데 모두 인용하라는 말은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제시문만 인용하거나 자료만 인용하거나 이러지 말고 섞어서 제시문 하나 이상, 자료 하나 이상 인용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되 그 요구조차도 이렇게 받아들여라. 최대한 많이 인용하라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잖아. 너가 논거가 지금 둘 중에 어느 논거일 수 있다고 고민하고 있어. 뭔가 참신해, 논거가. 되게 참신한 논거야. 근데 제시문이나 자료가 인용이 안 된 논거가 있어.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식상해. 평범해. 근데 인용은 된 논거가 있어. 당연히 인용됐으면서 참신한 게 제일 좋다.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논거를 쓰는 게 좋을까라고 하면 나는 이거 쓰라 그래. 이거. 왜냐면 인용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채점 기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참신하더라도 인용 안 할 바에 하세요. 근데 반대로 인용도 안 한 식상한 거보단 인용 안 한 참신한 게 좋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여기서 식상한 논거라고 그랬지 개판 논거라고는 안 했어요. 설득력이 전혀 없는 개판 논거 그냥 쓰면 안 돼. 물론 그것도 안 쓰는 것보다 낫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용을 최대한 많이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인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제시문 1사가 강조하듯이 뭐뭐뭐 하다. 뭐뭐뭐라는 자료 1, 뭐뭐뭐라는 자료 2 이런 식으로 뭐를 내용을 인용을 한다라는 거를 명심하세요. 자, 어쨌든 자료 1, 이런 자료 1과 이런 자료 2를 근거로 친환경 기술 발전만으로는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사실 이 반론 좀 포인트를 잡은 반론이라기보다는 약간 어때? 상대 주장이 입론 같아. 근데 또 다른 대안이 딱 생각이 안 나더라고. 이게 좀 너무 이 현안이 좀 피상적이어가지고 어쨌든 뭐 시간 없으면 이렇게 상대방의 입론이라도 예상 반론으로 제시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얘들이 지금 내가 지금 반론을 하나 더 제시하고 있어요. 봐봐요. 제시문 3의 주장과 그에 따른 실증적 근거가 되는 자료 3이 암시하듯 하면서 내가 지금 제시문 3이랑 자료 3을 지금 합쳤어요. 왜? 하냐 같으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내용도 인용하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도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의 비례하여 부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가 지금 자료 3의 암시된 내용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현안 연결이 어딨지?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의 추구가 아니라 타의 성장으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내가 아까 앞에서 이걸 빼먹었는데 지금 내가 지금부터
현안 연결은 어디서 현안 연결이 되고 있는지 파란색으로 표시해주고 어디서 제시문 자료 인용이 되고 있는지 녹색으로 표시해 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용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여기가 현안 연결이죠. 근데 하필 현안 연결을 하는데 여기서 현안 연결을 함으로써 지금 긍정적 기대 효과를 라는 논거를 쓰면서 이런 현안 연결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지금 어때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가 뭐죠? 인용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게 뭐죠? 현안 연결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하필 현안 연결을 하는데 예상 반론을 위한 현안 연결인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이거 뭐죠? 인용이죠. 그리고 이거 뭐죠? 현안 연결이죠. 근데 얘도 예상 반론을 위한 현안 연결인 거죠. 이해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네가 네 교재에 예상 반론 하나만 하고 재반박 하나만 하라며 왜 예상 반론을 2개나 제시해놨냐? 이거에 대해 내가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우선한다. 인용 최대한 많이. 인용 최대한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인용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2개 하는 거 너무 그렇게 금기시하지 않아도 돼요. 인용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어쨌든 예상 반론 2개 제시해놨고요. 근데 이제 재반박 들어가죠. 자료 1에서도 생산 및 경제성장의 규모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빙하파괴의 진행을 막을 수 없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 기술 성수가 최고 수준에 이르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이거 지금 뭘까 이거? 재반박을 하기 전에 근거로서 뭘 가져온 거야? 자료 1 내용 가져온 거죠. 자료 1의 내용 그대로 가져온다. 자료 1에서 알 수 있듯 하고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다 내용을 다 써놨어. 그리고서 그걸로 현안 연결한 거예요. 너 지금 이런 식으로 아예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도 안 하고 그냥 뭐 이 정책을 안 시행한다고? 그럼 너 문명 쇠퇴하고 말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가 조금 특수한 게 뭐냐면 제시문 4가 지적하듯이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시문 4가 지적하듯이는 중간에 끼웠는데 어떻게 들어갔어? 어떻게 끼어 들어갔어? 여기에 끼어 들어갔죠. 여기. 근데 제시문 4가 지적하듯이 할 때는 그냥 제시문 4가 지적하듯이라고만 해? 아니지. 뭐뭐라는 제시문 4가 지적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자료와 제시문을 동시에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떨어져 있지만 2개, 하나는 자료, 하나는 제시문을 끌고 들어와서 만일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 없이 탄소를 추구한다면 인류 문명을 쇠퇴하고 말 것이다 라고 현안 연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필 현안 연결하면서 뭘 위한 현안 연결? 재반박을 위한 현안 연결을 한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자료 2나 자료 3을 근거로 하는 기후 불평등의 문제 제기 역시 이거는 선생님 여기서는 왜 자료 2나 자료 3에 대한 언급을 안 해요? 위에 있잖아요. 이거 바로 자료 2에 여기 선진 경제에 국한된다는 이거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자료 3에서 지금 구조적 불평등 얘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바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예상 반론은 그냥 이미 제시가 된 거니까. 역시 제시된 정책이 각 국가가 탄소 배출량에 비례히여가 아니라 비례하여 분담금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완화 가능할 것이다. 지금 이거 문제 조건에서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서 분담금을 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적의 논리야. 불평등 예상 반론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에게 더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이는 공정한 방식 아니겠냐라고 지금 재반박을 해주고 있는 거죠. 뭐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뭐 이거는 제시문이나 자료 인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발문 인용이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현안 연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대해 보도록 할게요. 제시된 정책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친환경 기술의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다. 이거 약간 이제 상대 입장의 어떤 부정적 기대 효과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제시문이가 지적하듯이 환경을 덜 파괴하는 방식의 녹색 성장의 꿈은 허상에 불과하다. 제시문 2를 인용해 준 거죠. 그럼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러므로 제시된 정책으로서 기후위기에 대처한다면 실질적으로 환경은 더욱 파괴되고 결국엔 경제성장마저 멈추게 될 것이다. 이게 뭐죠? 현안 연결이죠. 현안 연결이죠. 이는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빙하의 파괴를 막을 수 없음을 암시하는 자료 1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인용이 하나 더 된 거야. 사실상 순서는 인용, 현안 연결, 인용으로 되어 있지만 두 개의 인용을 하나의 현안 연결한 거예요, 지금. 자, 또한 제시문 3이 지적하고 자료 3에서 암시되듯이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를 방치하게 한다. 방치하게 한다. 이거 뭐죠? 제시문 3이랑 자료 3은 그냥 같은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냥 뭉쳐서 인용해 온 거예요. 그러므로 제시된 정책은 국가 간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를 고착화할 우려도 있다. 뭐죠? 현안 연결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현안 연결을 두 개 했는데 둘 다 웃나? 그죠? 상대 입장의 부정적 기대 효과를 드러내기 위한 현안 연결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인용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중립 기술을 개발해 보았자 그 혜택은 부유한 국가들만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거 뭐죠? 이게 뭐 이제 고착화 우려에 대한 그냥 이거는 상술인 거고요. 이는 자료 2에서 개발전국이 선진국으로부터 아무리 많이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이전받아도 개발도상국이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와 성과를 높이지 못하는 데서도 입증된다. 이거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현안 연결에 대한 인용이죠. 그러니까 인용 현안 연결 순이 아니야. 꼭 현안 연결 다음에는 인용이 올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여러분이 좀 유연하게 좀 정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예상 반론 들어가죠. 아이고. 일각에서는 친환경 기술의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모두 성취할 수 있다는 제시문 1사의 주장과 어떻게 하지? 가져올 때? 제시문 1사의 주장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야. 뭐뭐라는 제시문 1사의 주장과 자료 2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료 2에 드러난 선진 경제국의 친환경 기술 개발의 성과를 근거로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그죠? 내용을 인용하고 있죠. 제시된 정책을 통해 탄소 중립 기술을 개발하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모두의 풍요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죠? 이게 현안 연결이죠. 근데 현안 연결인데 하필 뭘 하기 위한 현안 연결? 얘는 예상 반론을 하기 위한 현안 연결이 되겠죠. 더 나아가 제시된 정책이 국가별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므로 불공정의 문제도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굳이 따지자면 발문 인용 현안 연결이 되겠죠. 그거 예상 반론이고. 그러나 제목하고 나옵니다. 친환경 기술 개발로 실제로 당장의 막대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개발도상국에게까지 돌아가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설령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걷는다고 해도 일부 부유한 국가들은 자신들이 지불한 분담금에 비해 막대하게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너 탄소 배출 많이 했으니까 100만 원 내. 그래도 걔는 1억 가져가고 넌 적게 했으니까 10,000원 내는데 걔는 15,000원 주고 이러면 이게 불공정 아니냐 이거라는 거야. 어차피 많이 낸 놈들이 그 낸 거보다 훨씬 더 가져갈 거 아니냐 이렇게 재반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 과연 공정한 게 맞냐 라고 지금 뭘 해주고 있는 거죠? 재반박을 해주는 건데 이게 지금 현안 연결이 된 거예요. 왜 현안 연결이 된 거지? 왜 현안 연결이 된 거지? 여기까지가? 인용이 뒤에 있는 거야. 어디? 여기. 제시문 3을 가져오죠. 근데 제시문 3이 지적하듯이 하면서 제시문 3의 내용까지 가져오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설 강의보다 더 자세한 해설지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 놓을 테니까요. 잘 공부를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